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 첫걸음이 자기 컨디션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길이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평온을 구하는 기도에 나온 이 구절을 상기하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그대로 받아주시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음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왔는데요. 현대의 뇌과학은 마음이 뇌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본은 감정이고 이 감정은 뇌의 대뇌 변연계와 전두전야의 기능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뇌에서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의 분비량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시영 박사가 쓴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행복한 마음보다는 스트레스와 불행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경중을 떠나서 우울, 강박, 중독, 공황장애, 수면장애, 만성피로 등을 겪으며 삽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결핍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반대로 이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 충만하면 집중력과 긍정성,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좀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면역력 또한 높아져서 행복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시영 박사는 이 책에서 세로토닌이 우리 몸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역할을 하며 이것이 충분할 때와 부족할 때의 증상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현대인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글 가운데 이 내용에 관한 글들을 중심으로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세로토닌 처방전. 사는 게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에 있는 상담심리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우울증이니까 정신과 의사를 찾아 항우울증 치료제 처방을 받는 게 좋겠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우울증 같진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내 마음과 정신 상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의 연속입니다. 정서적으로 메말라버려 달달 소리가 나는 듯합니다. 삶에 지쳐 감정마저 메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감동 결핍증이랄까요? 뇌 피로에 감동만큼 좋은 묘약은 없습니다. 특히 감동할 때 흘리는 눈물은 최고입니다. 웃음보다 6배나 강한 힐링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감동하는 순간 뇌에는 세로토닌이 넘쳐납니다. 감동은 인간만이 갖는 고급 정서이며 전신, 전뇌의 반응이지만 특히 인간 최고의 사령부 전두엽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감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뇌의 유연성과 감수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동에는
잔잔한 감동과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할 때 어떤 느낌이냐고 물으면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대뇌 변연계와 심피질의 상호작용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의 혼합으로 감동이 생겨납니다. 감동은 사전에서 느껴서 마음이 움직인다로 풀이되는데 영어에선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touched, 느낌, and moved, 움직이다로 표현됩니다. 잔잔한 감동은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 여명, 저녁 노을이 얼마나 화려한가요? 감동 없는 삶은 인생이 아니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감동은 우리에게 삶의 환희, 사는 맛, 멋, 보람을 안겨줍니다. 감동은 진, 선, 미를 만날 때 미지와의 만남에서 옵니다. 감동의 순간에는 온 뇌가 긍정 정서로 젖게 됩니다. 잔잔한 감동에는 세로토닌이 주로 분비되지만 벅찬 감동에는 긍정 감정이 더 격해져서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도파민, 엔도르핀 등도 분비됩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내 인생, 이게 다일까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순 없는데 이런 회의가 자주 들곤 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위해 내가 태어난 건가? 새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직장도 탄탄해서 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만하면 된 것 아닌가? 무슨 욕심을 또 내? 그렇습니다. 평범한 가정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무난한 인생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디엔가 빈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값진 고민이며 실존적 갈등입니다. 세속적인 충족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허감입니다. 누구에게나 얼마간의 갈등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만으로 축복입니다. 한 차원 높은 인생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적 자극입니다. 교양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을 읽는 등의 행위는 전두엽엔 지적 자극, 변연계에는 정서적 감흥을 주게 됩니다. 이보다 좋은 두뇌 활성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순간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군 하며 무릎을 칩니다. 뇌에 번쩍 불이 켜집니다. 그때 온 뇌, 특히 전두엽이 지적 쾌감으로 흥분합니다. 뇌과학에선 이를 아하 체험이라 부릅니다. 이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대화 주제도 너무 뻔해요. 가는 곳도 뻔하고 만나는 친구도 뻔합니다. 화제도 언제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만만하고 마음 편해서 좋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없고 누구 흉을 본다고 말이 새어나갈 걱정도 없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무슨 변덕인지 어쩌다 지겨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 편해 좋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자극이 펼쳐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삶이 어찌 한결같겠나요? 때로는 스릴도 있고 가벼운 자극, 변화도 있어야 하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선뜻 나서서 새로운 일을 벌이기엔 용기가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음이 동했으면 행동이 따라야죠. 나이가 들수록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새로운 걸 하기가 벅찹니다. 익숙한 일만 하므로 뇌신경 회로가 똑같은 일에 반복이 됩니다. 이래선 발전도 스릴도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전두엽이 긴장하고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여행하고 그래야 전두엽뿐만 아니라 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소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스릴이 전두엽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활력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세로토닌의 연속입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가슴이 뜁니다. 여행을 떠나는 아침의 설렘, 떨림.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풍물, 풍광, 모든 게 신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까맣게 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홍사종 교수의 유머는 폐부를 찌릅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앉을 자리 의자만 눈에 들어온다. 난 요즘 이 말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들기 전에 용기를 내세요. 외국 갈 상황이 아니면 낯선 지하철, 낯선 정거장에 내려보세요. 내가 사는 도시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려 보세요. 뇌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고 뇌회로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치 먼 이국에 온 것 같은 흥분에 가슴이 설렙니다. 힐링과 행복의 뇌과학. 마음의 3요소, 즉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의 분비량에 따라 우리 마음 상태가 결정된다. 뇌 속에는 많은 정보 전달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3가지 물질이 있다. 이 중에 어느 물질이 많이 분비되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결정된다. 이제 마음은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물질이요, 에너지로 작용한다.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뇌 내의 위기관리센터 역할이다.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을 흥분시켜 위기에 대처한다. 집에 강도가 들어온 위기 상황이다. 이때 발동하는 게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이다. 싸우거나 달아날 준비를 해야 한다.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뇌에 경고 발령을 내는 동시에 싸우거나 달아나기 위해 뜨거운 각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별로 큰 위기가 아닌데도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 성을 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노르아드레날린의 과잉 반응으로 이런 상태를 스트레스라 부른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혹은 너무 심할 때 노르아드레날린 과잉으로 뇌의 흥분이 통제되지 못한다. 여기서 우울증을 비롯하여 불안신경증, 공황장애, 강박신경증, 사회공포증 같은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뿐만 아니라 묻지마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로 넘쳐난다. 노르아드레날린이 상황에 맞게 잘 조절되지 않으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폭력적인 노르아드레날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도파민 신경. 이 신경의 특징은 무언가를 했을 때 기대되는 쾌감, 보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기대보다 큰 보수가 돌아올 때 더 흥분된다. 이런 보수를 얻었을 때 기능하는 뇌 회로를 보수회로라고 부른다. 이게 자극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며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나 점점 노력하게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도 오르고 선생님과 부모님의 칭찬이 뒤따른다. 기분이 좋다. 더 해야지 하고 의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사람 욕심이 끝없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도파민 신경에는 자기 억제 회로가 없다. 이 점이 세로토닌과는 다른 근본적 차이다. 더 높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이것이 충족되면 쾌락중추는 더욱 흥분되고 쾌감을 얻게 된다. 이런 심리를 더 심리, 모어 사이콜러지라 부른다. 문제는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다. 열심히 노력해도 보수가 없다면 굉장한 실망, 좌절에 빠질 것이다. 즉각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게 도파민 사회의 약점이요. 오늘날 한국 사회 정신병의 일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첨언해야 할 것이 있다. 고령이 되면 도파민이 점점 부족해지고 결핍 상태가 되면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도파민 사회의 구호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리 녹록지 않다. 노력한다고 다 되진 않는다. 이럴 때 오는 좌절, 실망, 허탈감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구원의 손길을 뻗는 자가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 신경. 출발점은 뇌간의 봉선액에 있다. 다른 신경과 달리 좌우뇌의 정중앙에 위치함으로써 뇌의 전체적 균형을 조절하는 성질을 말해주고 있다. 봉선액 근처에는 호흡, 보행, 저작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운동을 담당하는 중추가 있으며 세로토닌 신경과 깊이 연계하고 있다. 봉선액은 아주 작아서 여기 있는 신경세포의 수는 겨우 수만 개 지나지 않는다. 뇌 전체의 신경세포 수인 150억 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신경이다. 그러나 이 신경은 축색을 뇌 전체에 뻗쳐 회로를 구축하고 있다. 그 대상은 노르아드레날린 신경분포 영역과 아주 비슷해서 대뇌피질을 비롯한 대뇌 변연계, 시상하부, 뇌간, 소뇌, 척추 등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마음, 자율신경, 근육, 감각, 대뇌 기능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마음, 머리,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뇌 속에 이러한 신경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세로토닌 신경이 뇌 속에 있다는 게 발견된 건 겨우 1970년대였지만 그 후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그 기능 또한 초기 연구 보고서와 비교해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한마디로 세로토닌은 조절, 조정, 균형을 잡는 기능이 대표적이며 이완이 되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세로토닌 신경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다른 신경으로부터 자극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일정한 빈도의 자극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세로토닌을 방출한다는 사실이다. 잘 때는 세로토닌도 쉰다.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 다 있으며 기능 또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돕고 있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조절 역할을 잘한다면 뇌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한결 편안하고 조용할 텐데 불행히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려면 세로토닌은
자연 상태에선 넘치는 법이 없다. 문제는 부족한 데서 온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일상생활을 통한 자연적인 방법.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규칙적인 식사는 대단히 중요한 세로토닌 기법이다. 일상적인 식사는 포도당,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비타민 B6 등 세로토닌 원료가 되는 물질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챙겨 먹어야 할 것 없이 일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단, 잘 씹어 먹어야 한다. 침보다 강력한 소화제는 없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저작 운동이 바로 위에 있는 봉선액을 자극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것이 식욕을 조절한다. 천천히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먹는 것이 세로토닌 식사이며 부교감 우위의 즐거운 식탁이다. 한 입에 30회 씹으면 뇌간의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하여 세로토닌이 분비돼 식욕 조절을 한다. 부교감 우위가 되면서 식탁이 밝은 분위기로 변한다. 한 끼에 30분 걸려 먹기를 권한다. TV, 신문, 인터넷 등을 보면서 하는 식사는 자칫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으므로 뭐뭐 하면서 하는 식사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하루 한 끼 등 극단적인 식사 제한법도 있지만 당신이 뇌를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당을 공급해야 한다. 뇌에는 당분 저장 창고가 없으므로 일정량을 규칙적으로 공급해 줘야 한다. 햇빛을 받으며 하루에 20분 산책한다. 구름이 낀 날, 비가 오는 날에 기분이 침울한 것은 각성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유럽에선 겨울철 햇빛이 특히 귀해서 이른 봄날에 소위 계절성 우울증, 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가 많이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젊은 여성층들이 자외선 공포로 인한 태양광 부족으로 SAD를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으라는 소리는 아니다. 하루 한두 시간 정도 간접광선 아래서 생활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습관은 우리 조상의 세로토닌 증가법이다. 신선한 아침 태양을 받으며 20분만 산책하라. 음이온이 지구 표면에 가득할 때, 그리고 어느 때보다 공기가 맑을 때 산책하면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된다. 여자들은 특히 비타민 D,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 밝고 건강한 심신을 만들 수 있다. 리듬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이든 좋다. 단, 실증이 나도록 과한 운동은 금물이다. 기분 좋게 해야 한다. 특히 율동적인 운동이 세로토닌 생성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운동이든 리듬감을 살리면 모두가 훌륭한 세로토닌 활성 기법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큰 노력 없이 절로 되는 운동이 있다. 바로 걷는 것이다. 걷는 것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인 운동이다. 조깅하듯 걷되 걷는 스피드로 하는 조깅도 효과적인 세로토닌 운동이다. 현재 우리 생활을 돌아보라. 세로토닌 결핍 진단이 절로 된다. 세로토닌 테라피, 세로토닌과 운동, 소크라테스 워킹, 내가 붙인 이름이다. 근사하지 않은가? 항상 쫓기며 사는 현대인에게 권하고 싶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걷자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를 머리에 놓고 걸어보자. 간단한 필기도구를 끼고 걸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연동되기 쉽다. 난 연동이란 말을 좋아한다. 실제로 이 말은 문제 해결이나 발상에 유용하다. 뇌과학에선 이를 체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른다. 한 가지 힌트만 떠올라도 그에 따른 아이디어들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따라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작은 힌트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끝내 해결책을 찾아내게 된다. 문제는 힌트다. 일단 이걸 생각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연상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큐를 준비한다. 가령 이 골목을 걸을 때 생각이 잘 떠오르더라 하는 식이다. 내게는 덕수궁 돌담길이 그러하다. 가방을 드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다. 이것도 큐가 된다. 신발이나 모자 등도 훌륭한 자극제가 된다. 파이프를 물어야 글이 잘 써지는 작가도 있고 스틱을 들어야 악상이 잘 떠오르는 작곡가도 있다. 특히 일에 쫓기는 당신에겐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걷는 것도 좋은 치유제이고 생활의 악센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깝다는 사람에겐 소크라테스 워킹을 권하고 싶다. 사무실에 웅크리고 앉아 끙끙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인생 여정에서 이런 멋진 일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고 축복이다. 당신의 인생이 한결 더 멋지고 화려해질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길가 벤치에 앉아 바로 적어야 한다. 그 순간을 놓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게 창조적 아이디어의 약점이다. 나중에 카페에 앉아 적어야지. 한데 시간이 지나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 아이디어는 까맣게 달아나 버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 너무 아쉽고 화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여자들의 핸드백처럼 항상 가방에 노트를 준비하고 다녀야 한다. 아이디어란 확실한 형태로 나타나질 않는다. 희미한 안개 속 그림 같다. 그러기에 기억 세계에 남을 리가 없다. 잠재의식의 용광로에서 잠시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무의식 속에 잠겨버린다. 바로 적을 것. 자칫 세로토닌이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 좋은 아이디어가 사라졌으니 화가 나서. 오늘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뇌 전반의 균형을 조절해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무섭게 집중한다. 목표가 분명하고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다.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다. 운해형이다. 즉, 감성적이고 직감적이며 유연하다. 사람 냄새가 난다. 베품의 행복을 안다. 자연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남다르다. 즉, 자연 친화성 지능이 높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이다. 이런 세로토닌형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히 세상은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특별히 세로토닌 충만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